해보자. 준혁. 아이고 뭐야 이거. 단어가 빠졌었는데. 어 그래요? 이거가. 죄송. 베리티스가 빠졌어요. 베리티즈가 아니고요. 버라이어티즈예요. 자, 발음 좀 이상하죠. 이제 잘했어. 야 아까 전에 내가 그 카톡 보낸 것들은 봤냐 근데? 성적표 보내라고? 성적표 저희 내일 나온다 했어요. 내일 나오면 내일 보내고요. 나온 사람들은 보내세요. 점수는 보세요. 어? 사진 찍어서 보내요. 네. 어디- 다 보이게. 점수랑 저기 뭐야 등수랑 다 보이게. 영어 저 36번은 예언이한테 도움을 주제 찾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잘했어요. 뭐라고? 판빈이 뭐라고? 영어 들으면 그러세요. 어차피 니네가 싫어하잖아. 딴 과목 같이 있는 거.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싫어서. 응? 자, 봐봐. 숙제. 숙제를 아까 놓고 왔다 한 거냐? 알았어. 프린트도. 승우야. 숙제가 없고 프린트가 없고 엊그제 저기 보강도 안 왔거든 너는? 보강 문자 보냈었는데 너 엊그제 안 왔더라고.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따 얘기해보고. 뭐야 이게? 왜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냥 얘기해서 그냥 넘어갔더니 안 한 건가? 성윤이가? 이 정도면은 의도적으로 안 한 건데? 오늘 다 하고 가세요? 왜 말이 없어? 네? 아니 네. 다 하고 가라고. 잘하고 있네. 좋아. 주제문은 비교적 잘 찾는 게 많은데 단어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보인다. 이따가 한 거 보면서 저는 수정보하면 좋을 것 같다. 단어 찾을 때 어. 여기서 그거 중요한 단어 같은 거 뽑고 아니 제목 여기 문제에 써 있잖아요. 해당 문장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유의어, 단위어, 파생어를 조사해서 작성해라. 그럼 이런 성공적인 이런 거 뭘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파생어 같은 거 아니 succeed면 successful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succeed가 동사였는데 successful은 형용사형이잖아요. 그게 파생어잖아. 따로 연락받은 게 있는데 연락받은 게 없다고요? 문자랑 카톡 둘 다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 쌤 전화 빼고는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럼 전화 왜 안 받았어? 저 그때 아마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보냈었다. 일단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따가 여기 번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잠시만요. 데일리 테스트를 좀 먼저 볼게요. 저기 월수금 학생들이랑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토요일 날 얘기할까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토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월수금 친구들이랑 얘기했으니까 여러분께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이 이제 분반이 돼 있거든요. 인원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 분반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달리 이제 할 건데 우리 화목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반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목토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신 대비 진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평범하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숙제 부분 같은 경우는요 조금 차등을 둘 거여서요. 그래서 우리 화목토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정한 사람들은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것처럼 다 매일매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게끔 이렇게 시킬 겁니다. 알겠죠? 내가 지정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숙제는 전부 다 자율에 맡길 겁니다. 전원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실력이랑 무관해요. 실력이랑 상관없고요. 그냥 딱 하나 성실도 이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 겁니다. 이 친구가 지난 중간고사 때 내가 판단하기로 성실하게 잘 했었다. 그러면은 자율권을 주고 내가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질의응답은 받아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성실도가 좀 부족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의 것은 뭐 별다른 거는 뭐 전달할 거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 그 외부 지문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조금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주엽이 올해 계속 당해년도 모의고사가 나왔거든요. 당해년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번 외부 지문도 11월 모의고사가 나오겠다. 이게 이제 사실 일반적인 생각인데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12월 중순에 시험을 보잖아. 근데 11월 모의고사가 11월 24일이에요. 이번 11월 모의고사가. 그러면 지금 기간이 되게 늦게 하고 자료 만들고 뭐 하면은요. 사실상 우리가 11월 모의고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진도를 한 주밖에 못 합니다. 한 주밖에 못 해요. 그 한 주 끝나고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11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지 이게 조금 지금 물어봤는데 하신대요. 한대요? 네. 대단하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시험을 요때 본단 말이야. 요 주간에 봐요 시험을 니네가. 근데 시험지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면요 2주 전까지 만들어야 돼요. 이건 교육부 방침이야.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요 주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험지를요. 근데 모의고사가 이때예요. 24일이야.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그 11월 모의고사 분량을 다 만든다는 건데 그게 되나? 잘 모르겠네요. 뭐 분량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거 좀 재수 없으면은 학교에서 아마 진도 거의 안 나가지고 니네 알아서 공부해라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도 좀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도 나간 거는 이제 뭐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를 내고 이제 진도 안 나가는 거는 이제 서술형이나 어법 출제 안 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 진도 안 나간 번호가 내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됐거든요. 한 8개? 한 이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진도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영어가 한 3번 들었다고 치면은 그 3번 수업이라고 해봤자 50분씩밖에 없는데 그 진도 많은 걸 다 나갈 수 있나? 10개를? 10개 정도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러면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도 뭐 모의고사를 또 이제 몇 개 앞서서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모의고사 뭐 이렇게 하려나 보죠. 뭐 이거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면 기말고사는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24일날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내가 워크북이 됐든 아니면 자습서가 됐든 이거를 제작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걸려요. 그래도 그 정도는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이 목토의 수업이니까 그나마 나은 거야 여러분은. 그나마. 그럼 우리가 12월 2일 이때나 돼야 지금 11월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건데 지난번처럼 17지문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시험 거의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목요일날, 토요일날, 목, 토 이렇게 4번 진도 나와서 만약 끝냈다고 쳐봐. 그럼 그 다음 주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러니까 스케줄상으로 사실은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주말 보강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없어요. 만약 이제 몇 지문이나 낼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지난번과 범위가 비슷하다. 만약에 또 한 17지문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보강 거의 뭐 필수입니다. 아니 우리가 직전 대비 전까지 진도 나가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 그때 파이널 대비 변형 문제 풀어야 되고 개별 첨삭해주고 도식화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진도 나간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번에는 스케줄상으로는 조금 우리가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 11월 모의고사 그 전 거를 좀 최대한 빨리 완성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주는 외부 지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다 해놔야 됩니다. 내용 파악부터 해갖고 어법에 대한 거, 영작에 대한 거, 도식화에 대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이미 다 갖춰놔야 돼요. 그 전에.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말은 점수 잘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적표를 제가 하나둘씩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한 84에서 86 요 정도가 2등급 컷으로 보여요. 대충 그냥 내가 예상을 해봤을 때. 그래서 80에서 80 한 3점 정도 사이라면은 3등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바꿔서 말하면은 2등급과 3등급 격차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딱 한 문제 차이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80점 초반을 받아서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딱 한 문제 차이입니다. 한 문제 차이. 이 정도면은 당연히 뒤집을 수 있어요. 기말 때. 그래서 지금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11월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진도도 되게 빡빡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전에 그 앞선 진도, 교과서나 다른 외부 지문 그 앞선 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게 해놓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후반부에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신 때는 그 초중반부에 얼마나 내가 교과서랑 사전적인 외부 지문을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뭐 단어가 됐든 유의어가 됐든 뭐 어법이 됐든 뭐 구문 분석 해석이 됐든 영작이 됐든 여러 이제 파트가 있겠죠. 이걸 얼마나 내가 빠르게 좀 소화를 할 수 있느냐 2-3주 내로 이게 일단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11월 모의고사에 대한 진도를 제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지문을 많이 보고 해석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또 서술형이 나오겠죠. 이번 서술형 5번과 같은 유형이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도 단시간에 되게 촉박하니까 기간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은 또 우리가 준비 기간도 되게 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말은 촉박한데 되게 빡빡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내신 대비에 좀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간보다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데일리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내용. 참 매번 힘들어져. 매번 내신 대비 할 때마다. 자, 보겠습니다. 30번. 일단 30번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의 다양성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농업에 있어서 그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 단일 경작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추수가 잘 안 되게 됐을 때 기아라던가 농업의 손실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이 바로 빈칸 내용입니다. 자, 빈칸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however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겠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인간은 농업에 있어서 개량을 활성화했답니다. 이런 개량이 있어서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뒀다면 불가능했을 그런 거를 인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개량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이러한 경작 과정이 바로 뭘 만들어냈다?
뭔가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식료품점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만약에 소품종에 의존한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여기가 주제였죠. 여기가 주제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아,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농업적 손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와 있죠. For example. 그래서 그 예시가 뭐였습니까?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였죠. 그렇죠? 이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는데요? 소품종에만 의존하니까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볼 텐데 아까 그 보기에서의 실수는 죄송.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품종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지금 빈칸에서 내가 살짝 패러프레이징 했는데 if절로 바꿨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원문에서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소품종에만 의존한다면 됐어요? 요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들은 기아나 농업 손실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한다면은 수확이 안 된다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세 덩어리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세 덩어리예요. 지금 요 내용이 뭐야? 소품종에만 의존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품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가 소품종. 의존한다는 거는 요 내용. 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기아나 농업 손실. 기아, 농업 손실 나와 있죠? 이걸로부터 말을 좀 바꿨습니다. suffer from을 활용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썼죠. 어떨 때요? 수확이 안 될 때. 그럼 수확이 안 될 때라는 거. When harvests are ruined. ruin이라는 거는 황폐화하다, 황폐화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확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즉 추수가 망쳐졌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지금 하나, 둘, 세 덩어리 이렇게 나눠서 영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서 이제 얘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소규모의 품종의 작물이죠. 이 작물에만 의존하는 거죠. 됐죠?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즉 사람들은 suffer from 고통받을 수 있다. 기아나 농업 손실로부터요. 뭐 한다면 수확이 망쳐진다면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32번 보겠습니다. 자, 32번은 철학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철학적 활동. 이 철학적 활동이라는 거는 무지의 인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요즘은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무지의 인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무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이걸 잘 몰라. 모른다는 그 팩트, 그 사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다. 잘 수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지의 인식이란 거였죠. 자, 빈칸 내용을 보면은 however 나와 있고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다. 대절 이하를 알고 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자, 실제 원문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요. 탐구적인 성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필자는. 근데 여기서 탐구적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요. 참고로. 탐구적 성향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철학적 성향을 말하는 거야. 철학적 성향. 철학적이란 게 뭐냐면은 결국 뭐였습니까? 정답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었잖아. 정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철학적인 활동이었죠. 그렇죠? 내가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원자설, 볼턴의 원자설 이런 걸 갖다 예시를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떤 물질의 단위가 무엇일까? 라고 해봤을 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뭡니까? 새로운 미지를 발견한 거죠. 이게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라고. 근데 철학자들이 모여갖고 만약에 그걸 발견해냈어. 원자라는 거 이걸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정답을 발견해낸 거잖아. 그럼 이거는 철학적인 토론이 아니라는 거야. 야, 제일 쪽에 보니까 원자 나왔어. 자, 우리가 세기에 뭔가 엄청난 큰 발견을 했다. 와, 박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철학적 활동이 아니라고.
철학적 활동은 뭐야? 야, 원자 이미 발견됐네. 아, 이건 끝났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떨까? 이거 뭐야? 새로운 미지. 됐어요? 이게 철학적 활동이라는 거죠. 그럼 철학적 활동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성향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려는 게 아니잖아. 원자에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올까? 얘를 쪼개면 또 뭐가 나올까?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바로 뭐야? 철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람은 뭘 주장하느냐? 오늘날 교육은 어떠냐는 거야. 오늘날 교육, 이 전통적인 교육은 어떠냐? 이 철학적 어떤 학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거를 오늘날 교육과 빗대어서 오늘날 교육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필자는요. 철학적 활동이 이렇게 탐구적인 성향을 띠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 습득에 있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플라톤이 됐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육은 어떠냐는 거야. 오늘날 교육에서 새로운 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학습이 있냐는 거야. 없다고.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전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것들을 현대 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모든 나라가 다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과연 지금 현대 전통적인 교육에서 탐구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탐구적으로 막 우리가 파고 들어야 돼. 새로운 미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려고 해야 그래야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식이 습득이 된다. 즉 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지식 습득에 유리하다.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그게 바로 뭐야? 요 빈칸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도 나와 있어요. 지식과 이해는요,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발달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단서가 되는 표현도 나왔죠. 결국에 우린 뭘 알고 있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거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해. 그게 뭔데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새로운 미지를 발견한다. 여기서 미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데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 원자를 더 쪼갤 수 있나? 이거 아무도 몰랐잖아. 그때 당시에. 그렇죠? 자, 이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recognizing what no one knows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새로운 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뭐다? 결국에는 탐구적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식 습득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지식 습득에 있어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됐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원문과 크게 바꾼 건 없어요. 실제 원문에는 이 부분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긴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만 바꿨어요, 제가. 이 부분만. 원문에서는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이렇게 나왔거든요.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요 제가 약간 바꾼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거 영작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문에서는 awareness의 of에 what절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지금 제가 변형한 거에서는 recognizing what절로 썼단 말이야. 됐어? 자, 이거를 좀 잠깐 볼게. 둘을 비교해보면 얘는 인식이죠. 얘는 인식하는 것이죠. 됐어요? 만약에 aware란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being aware 이렇게 썼을 거야. being aware. 이건 명사, 얘는 동명사잖아요. 됐어? 그럼 둘의 차이를 볼게. 얘들아, 명사와 동명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일단 품사는 명사죠. 근데 동명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명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겠죠. 얘는 동사적 성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쓸 때는요. of의 명사로 써야 돼요. of의 명사.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까 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 이거 한번 영어로 써볼게.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 자, 그러면은 동명사로 쓰면 어떻게 쓰면 돼요?
recognizing them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 됐어? 근데 얘를 명사로 한번 바꿔볼게. 명사로 쓰면 recognition이 되죠. 됐어? 근데 recognition them 이렇게 쓰면 맞냐? 이건 틀리다는 거야 문법적으로. 왜? 명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거든. 됐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of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둘이 어떠냐?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똑같은 뜻. 됐어?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 그것들의 인정.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볼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원문에는 awareness of what절이 나왔어. 됐어? 그럼 awareness 명사고 what절 어때요? 명사절이잖아. 됐어? 이런 구조잖아. 근데 지금 쌤이 어떻게 바꿨어? 명사를 동명사로 바꿨단 말이야. 동명사로. 됐어? 동명사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of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what절이 바로 나온 거라고. 이해되냐 뭔 말인지? 됐어요? 이게 명사와 동명사 간의 차이인데 이걸 잘 몰라요 학생들이. 잘 몰라. 그래서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사 오브 명사는 뭐랑 똑같다? 동명사의 목적어랑 똑같다. 이거 문장 변형에 있어서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리코그니션은 명사랑 형용사도 되는 아니요? 명사죠 명사. 레코니션. 그냥 명사. 자, 30 몇 번 할 차례예요? 3번 할 차례인가요? 맞나? 몇 번 할 차례입니까 여러분들? 까먹었어요. 아 진짜 33번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쌤 근데 왜 조금만 32번까지 아 왜냐면요 월수금반은 진도가 빡빡해서 그때 빡세게 했거든요. 다 나갔어요? 네, 걔네 끝났어요. 걔네는 어제가 마지막 수업이었어. 내일 안 와요? 걔네 월수반이에요. 아, 걔네는 월수 수업이니까 월수에 빡빡하게 나간 거고 우리는 목토반이니까 목요일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수업은 월수금 애들은 이미 월요일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선이는 그때 월요일날 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은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던 대로 오는 게 나아. 자 보겠습니다. 일단 33번부터 볼 건데 조금 33번 좀 빠르게 볼게요.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야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행복을 강화해주는 미리 말씀드린 거 행복을 강화해주는 강력한 정서적 경험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질문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s. 자,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은요 그것들이랍니다. 이 도즈가 가리키는 게 이거거든요. 경험들. 어떤 경험이냐? 대절 이해하는 경험인데 기쁨, 영감, 일종의 사랑을 가져다주는 경험이 가장 강력한 경험이래요. 근데 이제 일종의 사랑이 어떤 거냐? make suffering bearable. bearable 하면 이제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경험이 바로 가장 강력한 경험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기쁨이나 영감이나 사랑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뭐야? 다 이게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잖아. 감정. 근데 이러한 감정들을 가져다주는 경험이 바로 가장 강력한 정서적 경험이 돼요. 다시 이러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경험. 이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 영감을 주는 경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각종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경험이 뭐다? 여러 가지 감정적 경험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이라고요. 이해돼요? 약간 약간 다시
이러한 감정을 가져다 준다는 거는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만 말할게. 그냥 사랑만 말할게. 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친이나 남친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줬어. 막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에게 뭐 장난감 같은 걸 사줬어. 그럼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됐어?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장난감을 선물 받았다라는 그 경험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 아니에요? 됐어? 근데 그 경험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정서적 경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고요. 이해됐어 이제? 오케이. 자, 설명한 거예요. 다음 내용 또 보자면, 그럼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결과물이래요. 뭐의 결과물이냐?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래요. 어떤 선택과 행동인가? result in 하면은 결과로서 드러나다, 유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유발해주는 그런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래요. 자, 이것도 뭔 말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한 감정적 경험,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내가 방금 말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장난감 사준. 이건 경험이죠, 경험. 이걸 통해서 사랑을 느낌. 이거는 정서적인 거.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경험이 바로 무엇이다? 어떤 결과물이래요. 결과물. 이 경험은 결과물이라고. 뭐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유발해주는 행동이나 어떤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나는 장난감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느껴. 그러면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줬어.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뭐야? 행복감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행복감? 그 결과물이라고. 그 얘기한 거야. 됐어?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감정들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의 결과물이란 거예요. 우리가 장난감을 선물 받았다는 경험을 한 결과물이 바로 뭐야? 행복함이라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잖아요. 됐나요? 그 얘기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는 일단 행복이에요. 주요 키워드는. 그럼 봐봐, 이어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볼 때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행복이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은 행복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 뭘 의미하지 않느냐? 고통이나 아니면 마음 아픔 이런 거의 부재래요. 없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 그냥 행복이라는 건 곧 고통이 없는 거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깨닫게 된답니다. 행복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이 없는 상태, 뭔가 이제 마음 아픈 게 없는 상태, 이게 곧 행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됐어? 이어서 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릴까봐 예시를 말한 건데, 예를 들어 봐봐. 야, 아프거나 부상당한 애가 앉아있대요. 야, 아프거나 부상당한 거면 안 좋은 경험 아니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고통이죠, 고통. 앞에서 말했던. 근데 모든 부모는 뭘 알게 되냐면은 심오한 기쁨을 알게 된대요. 뭐 어떤 기쁨을 알게 되냐면 버블 오버 하면은 버블이 거품이잖아. 막 이렇게 거품처럼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뭔가 막 불어난데 뭐 할 때 아들이나 딸내미가 치유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막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애가 다쳤어. 그럼 다쳤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지. 고통이겠죠. 그렇지? 근데 이 고통되는 상태가 점점 치유되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행복을 느낀대요. 됐어? 만약에 얘들아 봐봐. A라는 아이가 있어. B라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안 다치고 그냥 잘 살아. 안 다치고 그냥 잘 살았어. 얘가 근데 다쳤어. 그리고 얘가 다시 회복했어.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 얘는 평범한 거고 얘는 다친 거에서 회복했어.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냐. 얘는 안 다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얘는 뭐야?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얘가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 아, 행복이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적인 감정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상대적 감정. 상대적 감정이 뭔데? 아, 얘는 상대적인 게 없잖아. 계속 안 아팠으니까.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거잖아. 그럼 이때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당연히 이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해돼? 그러니까 행복이란 감정은 뭐야? 아, 상대적 감정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 예시를 통해서. 됐어?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 없는 평탄한 상태,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끼겠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40평짜리 집에서 살았어. 예를 들어서 계속 40평짜리 집에 살았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냥 남들 다 40평짜리 집에서 사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5평짜리 집에서 살았어. 그러다가 18평으로 옮겼어. 30평으로 옮겼어. 40평으로 옮겼어. 그러면 옮길 때마다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왜? 행복은 상대적이니까.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됐어요? 처음부터 40평에 산 애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겠죠. 됐어?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컨트라스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조한다라는 거. 대조한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어? 상대적으로 대조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야? 행복으로 넘쳐 흐른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이거의 예시일 뿐이라고. 결국 행복은 상대성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죠. 자, 이런 경험을 했어. 이건 경험이죠, 경험.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 경험이 저장된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변연계에 들어간다는데 변연계고 나발이고 몰라도 돼요. 어쨌든간 우리 마음속 어디 보관소에 저장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음 봐봐. 그러면 너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 저장되어 있는 감정이 활성화된대요. 자, 이 경험이 저장됐어. 근데 이 경험에는 뭐가 있었어? 행복감이라는 어떤 감정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근데 내가 또 행복을 경험을 해. 그러면은 이 저장되어 있었던 이 감정이 또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더 너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서 다가오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 내가 5평짜리 집에서 18평짜리 집으로 옮겼어. 그럼 그때 느꼈던 경험과 그때 가졌던 경험과 어떤 감정이 있을 거야. 행복감이랑 감정이 있을 거야.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돼? 내 마음 한켠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야. 근데 내가 18평에서 또 쭉 살다가 30평으로 옮겼어. 그러면은 또 이전에 경험해봤던 그 어떤 감정, 내 내재되어 있는 그 행복이랑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또 활성화가 돼서 더 증폭된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감을 강화해주는 건 뭐냐면요. 강력한 정서적 경험.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경험은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경험. 됐어요? 이걸 통해서 행복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떨 때 행복할까? 나는 큰 집으로 가면은 난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가면은 행복해. 이게 나한테 어떤 그 정서적 경험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마다 다 다르죠.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러면은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에 겪었던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계속 행복감이 더더욱 커지게 되는 거라고요. 즉 행복을 강화해주는 것보다 내가 이전에 겪었던 정서적 경험들이라고.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요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뭐냐?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글이 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월수금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월수금반에서도 좀 이거를 좀 어려워해서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만약에 이런 류를 변형으로 낸다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거를 시험으로 출제할 거야. 어떻게 낼 것 같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낼 거 같냐고, 시험을. 이미 빈칸으로 나왔어요. 요약? 요약으로 내기 좋을 것 같아? 왜요? 그래 요지. 요지? 왜요? 그 앞에 설명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제를 말하니까 그 과정을 압축하면 요약이 되지. 얘 되게 좋은 설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지금 준혁이가 아주 잘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요약본이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원래는 더 나은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요약이 맞아요. 이게 없었다면, 이 내용이 없었다면. 근데 이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요 두 군데 중에 어디인가를 빈칸으로 내는 게 원래는 더 적절하겠죠. 근데 이미 33번 빈칸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은요, 학교에서 내신을 어떻게 내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변형으로 나올지 그런 것도 좀 알려줄게요. 어떻게 내냐면요, 이 글은 이해 자체가 어렵죠. 글 자체가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좀 쉽게 내고 싶다. 이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내냐면 지문 난이도가 쉬운 거는 시험을 어렵게 내고요. 지문 난이도가 어려운 건 시험 유형을 쉽게 내요. 보통 지문 난이도가 쉬우면 어렵게, 지문 난이도가 어려우면 쉽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거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지문 난이도 자체가 어렵잖냐. 그러니까 만약에 밸런스를 맞출 거라면 난이도를 좀 낮은 문제로 냅니다. 그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뭐냐? 내신 기준으로 순서, 삽입, 어법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애들이죠.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또 졸라 어렵게 내겠다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이런 거 갖다가 내는 게 아까 여러분이 말한 뭐 요약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거 어휘 이런 걸로 내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첫 문장에서 bearable이라고 나왔어요. bearable. 근데 이 bearable를 내가 예를 들어서 단어를 바꿔놔. 뭘로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놔. intolerate.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단어 뜻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얘는 참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바꿔놔.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단어 뜻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나? 아니잖아. 참을 수 있는 이 들어가야 돼, 참을 수 없는 이 들어가야 돼.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휘를 풀려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만, 그리고 단어도 알아야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풀 수 있는 게 어휘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왜? 지문이 어려워서. 그러면 뭐야? 겁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됐어?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제 의도성, 방향성을 좀 안다면은 조금 더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갈게요. 34번은 지난번에 했었죠. 자, 35번은 그러면은 우리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좀 영작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영작적인 측면. 일단은 내가 늘 말하지만 주제는 찾아야겠죠, 당연히. 첫 번째 문장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가 주제입니다. 자, 이 글에서의 키워드는 당연히 일단 간호사는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간호사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대요. 중추적 역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거를 줄여서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mediating 뭐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중개 역할. 됐어? 이 세 개가 키워드예요. 이 글은요. 간호사는 중추적이래요. 중추적인 포지션이랍니다. 왜? 중개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가 키워드거든. 그러면 이 세 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일단은 주제분이 여기가 가깝고요. 첫 문장이 가깝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험 이제 주제를 다 기반으로 출제를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문제를 내겠네. 간호사를 패러프레이징 할 게 있어요? 간호사는 없죠.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지 뭐. 얘를 어떻게 바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중추적이거나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 중개한다, 중추적인.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해야겠죠. 중추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럼 중요한에 관련된 어떤 어휘들이 나와줘야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잠깐만 숙제로 36번까지 했었나 이거는? 네. 맞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번 35번 숙제를 했을 때 키워드에 얘네들이 있었어야 돼요.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 피보타이랑 커뮤니케이션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에 관련된 거, 중추적 중요한. 그리고 뭔가를 중개한다는 거. 중개한다는 거는 중간에서 연결해 준다는 거. 그렇죠? 그럼 중개를 바꾼다면은 연결해 준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뽑을 줄 안다면은 당연히 어떤 뭐 주제로 나오든 뭐 아니면은 뭐 빈칸으로 나오든 뭐 아니면은 서술형으로 나오든 다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식화를 해왔잖아요. 도식화를 할 때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요약문은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요약문 내가 도식화 검사한 거 지난번에 보면요 다 다릅니다. 내가 쓴 거랑도 당연히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주어를 뭘로 잡고 할 거냐,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 근데 결국 중요한 이 골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키워드를 뽑아갖고 그 키워드에 대한 유의어가 됐든 반의어가 됐든 파생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에서요. 이런 것들을 뽑아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를 뽑아갖고 이 단어들을 외워야죠. 이제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려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이거든요. 간호사가 여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다 부연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월수문반에서 설명했던 건데 여기 아래를 보면요. 중개한다라는 요 mediate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거는 혼동어가 좀 추가될 수 있는데 mediate가 있고요. medicate가 있고요. 메디테이트. 네, meditate도 있거든요. mediate는 medi를 ate한 거예요. mediate. 근데 medi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어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미디엄을 의미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mediate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개하다는 뜻입니다. 중개하다. 여기서 medicate라는 건요. 메딕이야, 메딕. 스타크래프트에도 나오는 메딕. 이게 뭐야? 이게 치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meditate는 뭐냐면요. 이건 명상하다는 뜻이에요. 명상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비슷하죠? mediate에서 A 앞에 C가 붙었냐, T가 붙었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혼동어로도 출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comprehensible이라는 이해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능하다라는 거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는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받아들일 수 쉽다는 있어. 거죠. 쉽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쉽다는 거잖아. 그럼 쉽다는 거의 반대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는요. 쉽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다 써볼게요. 우리가 유의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해 가능하다라는 거는 보통은 여러분이 반의어를 찾아라 하면은 이렇게 써요. 이해 불가능한. 근데 이건 정말 1차원적인 거고요. 이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니까 이해 가능할 거 아니야. 단순하니까. 단순하다는 거는 쉬운 거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순하다는 거에 반대면은 우리가 복잡함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쉽다라는 거에 반대라면은 어려움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걸 영어로 바꿨을 때 가장 어려울 만한 거는 요 녀석이거든요. 요 녀석.
왜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복잡한 컴플렉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complicated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복잡한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intri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ricate. 이게 복잡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난해한 복잡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보기에서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으로 컴플렉스, complicated 이거 말지 말고 그건 중딩 수준. 우리는 이제 고딩이잖아. 우리는요 복잡한 하면은 intricate 이거 떠올리자고. intricate 알겠지? 자, 뭐 그래서 요 정도 단어 파악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컴프리헨시블이 쉽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만만하면 안 되는 거죠. 만만한? 네. 만만한은 약간 아니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어휘 반이어를 낼 때 학교에서도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출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이어 관계를 많이 출제하거든요. 특히 선택형 어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잘 모를 만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고등부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 단어. 막 진짜 막 대학교 막 뭐 대학원 이런 수준에서 나오는 단어 쓰면 안 되잖아. 그건 난이도 설정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문제를 출제할 때 기준을 뭘로 잡을 수밖에 없냐면 수능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이나 수능 특강 이런 걸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겁나 어려운 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impregnability 막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잖아요. impregnability 이거 대학원 단어예요. 대학원에서 나오는 단어야. 이 단어 뜻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어. impregnability 이거 뜻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제 이건 난이도 조절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부 애들 중에서도 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 고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낼 만한 이제 그런 단어들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쉬운, 어려운, easy, hard, difficult 이런 걸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그나마 낼 만한 거, complex, complicated 이거는 너무 쉬워. 그럼 그나마 좀 고3에서 나오면서도 난이도 있는 거, intricate.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뭐 이런 거랑 이제 또 관련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화시키다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완화시키다. 그럼 보통 완화시키다 한다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relieve라는 단어예요. relieve. 고통을 완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근데 보통 시험에서 relieve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뭐가 나오느냐? alleviate. 맨날 이 단어 나오죠. alleviate.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뜻인데 이 alleviate라는 단어는 보통 스특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많이 차용하는 거예요. 특히 대진고가 이 단어를 아주 사랑하죠. 또는 막 이런 단어도 있어요. mitigate 이런 단어도 있거든. 이것도 똑같은 뜻이야. 완화하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알지만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휘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2 때는 더 심화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가자고 2학년 내신 대비를 중간고사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자고 2학년이 3명 있는데요. 3명이 다 1, 2등급 애들이에요. 1등급, 1등급, 2등급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해보니까 이번 시험을 봤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한 명씩 물어봤어요. 다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번 시험에서 뭐가 어려웠냐? 3명이 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단어만 문제였어요. 패러프레이징 다 돼요. 주제 다 돼. 요약 다 돼. 영작 다 돼요. 뭐만 안 돼? 진짜 단어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막 무식하게 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틀려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랑 1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 딴 길로 어찌 보면 센 것 같은데요. 단어 학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규 단어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은 고2 때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자, 좀 잡소리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36번 이어서 할게요. 이때 자! 민성아, 자꾸 졸지 말고 잤어.
하냐? 아까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민선이 일어나 보고. 지금 리스닝 부분 얘기가 좀 많거든요. 지금 민선이 딕테이션 채점하는 줄 몰랐다고 한다. 승호 채점이 많이 밀려있다. 준혁 채점이 다 안 돼서 채점하고 가도록 지도했다. 창현 리스닝 책을 안 가져왔다. 지금 몇 명이야? 6명. 6명 중에 지금 4명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고3을 위주로 담당하고 계신 이제 지훈 선생님이 계신데요. 지훈 쌤이 지금 이제 정시반을 이제 쭉 해오고 계시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지훈 쌤한테 제가 이제 고3 아이들 이제 동향이나 이런 걸 되게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애들이 의외로 듣기를 잘 못한다. 듣기에서 맨날 나가리 된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틀리는 친구 막 대여섯 개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한두 개씩 틀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나온 김에 입시 얘기랑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앞에 보세요. 민선아, 졸려 죽을 것 같으면 일어나서라도 들으세요. 지금 단순하게 말할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경외시 라인 이상, 중경외시 라인 있죠. 중경외시 라인,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요 라인 있죠. 정시 기준으로 이 라인 이상을 가려면요 3등급 이하는 절대 못 가요. 지금 현재 입시에서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뭘로 시뮬레이션 돌려봤냐면요 1, 1, 3, 1, 1로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중경외시 라인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1, 1, 3, 1, 1 나왔어. 영어 빼고 다 1등급 나왔어. 중경외시 이상 탈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입시가 얼마나 빡센 줄 알아요? 얼마나 빡세냐? 지금 현재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요. 제가 수능 보던 시절이라고 해볼게요. 07 수능을 봤는데 제가 수능 보던 시절에 만약에 광운대 갈래, 부산대 갈래 이렇게 둘 중에 2개를 합격했다. 둘 중에 어디 갈래 하면은요 고민을 안 했어요. 당연히 부산대지. 미쳤다고 광운대를 왜 가요? 급이 다른데. 부산대도 좋은데요? 급이 다르다니까요? 아 네. 우리가 흔히 직어국이라고 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방, 법정, 국립대를 줄여서 직어국이라고 하거든요. 이 직어국의 원탑이 부산대예요. 원탑이 부산대야. 부산대는 어떤 라인이냐? 요 라인이에요, 여러분. 중앙대 라인이에요. 예? 중앙대 라인이라고요. 부산대가. 옛날에는 이 이상 쳐줬어요. 심지어 몇몇 과는요. 부산대를요? 근데 누가 광운대를 선택해요? 이거는 중하위권 대학인데 인서울에서 당연히 부산대를 택했죠.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걸 고민을 해요, 애들이. 그리고 심지어 부산대에서 몇몇 과는요 이번 정시에서 미달도 났어요. 심지어 인원 미달도 났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 고3들은요 인서울에 대한 그런 좀 지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는 건요 이 각각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미안한데 말이 안 돼요.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여러분 니네가 중앙대 갈래 아니면은 광운대 갈래 이걸 비교하면은 이거를 너네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중앙대 가지 누가 광운대를 가요? 그렇잖아. 근데 이걸 비교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누가 광운대를 가요? 이걸 2개를 비교했을 때. 근데 지금 광운대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인서울의 지향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대학이 모를까요? 대학이 바보가 아닌데? 그럼 대학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제가 수능 보던 그 시절보다 지금 인서울 대학은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듭니다. 내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수시에 교과랑 학종 있잖아요. 교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등급 때 이하잖아요. 못 가요. 인서울 못 갑니다. 내가 2.0이야. 3년 동안 2.0이야. 평균이. 되게 잘한 거죠? 못 가요. 인서울 못 갑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못 가. 최소 1.9예요. 최소 1.9. 국민대가 어떤 데냐? 우리가 이제 그 국승세단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국승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얘네를 말하는 건데요. 이 국승세단은 어떤 라인이냐? 인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스카이 있고 서성한 라인 있고 여기가 이제 약간 1티어 이런 느낌. 중경외시가 이제 중상 티어, 중경외시 건국대까지, 건국대 2대까지 여기까지가 중상 티어. 그 다음에 중2 티어가 이제 그 이제 건국 이제 옛날엔 건국대 그리고 뭐 동국대, 홍대 이런 데가 중티어, 중하 티어가 약간 이쪽이에요. 됐어? 근데 국민대 작년에 이제 특정과 입결이 몇 등급이었는가? 1.7등급이었어요. 1.7등급이었다고 입결이 최소 컷이 1.7이었다고 교과로요. 지금 대학 가기 여러분 겁나 힘듭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니네가 이제 고3 됐을 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편견을 좀 제가 깨드릴게요. 편견.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는요. 100% 사실이라는 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겁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허황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고등학교에서 영어는 중요 과목이 아니다.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영어가 절대평가니까요. 이거죠. 정시 기준으로. 근데 이제 국승세단 라인에서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뭘 봤냐면요. 이제 대학교 이제 그거 이제 그 들어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과목별 그 퍼센티지 반영 비율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 이제 상경 계열이 있고 이제 인문 계열이 있고 이렇게 뭐 자연 계열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체능 계열이 있고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인문 계열에서는요 비중이 어땠냐면요. 영어가 20%고 수학이 25%였어요. 정시 기준으로요. 국어가 35인가 그랬고 나머지가 탐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안 높다고요? 이거를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해놨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쭉 있어요. 9등급까지. 그럼 1등급이 200점 만점이야. 그럼 2등급이 192점이에요. 8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래서 2등급까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3등급이야. 자, 아까 전에 내가 11, 311이면 탈락이라고 했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3등급일 때 170, 아까 6점이었나 8점이었나 이렇게 나왔어요. 확 떨어지죠 점수가. 내가 만약에 3등급 받았다? 못 가요. 미달이야 미달. 점수 미달됩니다. 정시 기준으로는 최소 2등급은 나와줘야 우리가 인서울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대학교였냐? 이게 숭실대였어요. 숭실대 거. 숭실대. 국승세단 중하위권 라인이었다고요. 이제는 중하위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야, 예전에 우리가 흔히 국승세단 그 숭실대 이제 인서울 기준 중하위권이라고 했던 대학에서도 어떻습니까? 올 1등급에 영어 3등급 나왔다? 영어가 제일 최하위 과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불합격이라고요. 불합격이야. 2등급은 받아줘야 돼요. 서울대 제외한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이 있잖아요. 아니 상위권 대학이라도 안 할게요. 인서울 대학들이 있죠. 인서울 대학은요. 영어 3 나오는 순간 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어 2등급을 받으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소 조건이 뭘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듣기는 다 맞아야 돼요. 이래도 여러분 듣기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입시랑 같이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시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수시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까요? 지금 수시는 어떠냐면요. 교과 학종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본인 성적이 2등급, 평균 2등급 이하다? 못 봐요, 인서울. 못 봐왔어요. 예전에는
학년별 차등으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학년별 차등 적용.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차등 적용이었거든요. 지금은 차등 적용이 아니에요. 통합입니다. 내가 1학년 때 1등급 받나 3학년 때 1등급 받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한 번의 시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 이제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특정 대학교에 뭐 예를 들어 상경계열이야.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애들 이제 선발하는데 이제 과목 선발을 할 때 학교마다 이건 다른데요. 우리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거만 본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가장 성적이 잘 나온 거를 3개 내지 5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총 10번의 시험 보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렇죠? 3학년 2학기는 반영 안 됩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의 시험에서 딱 반 잘라서 5개씩을 네가 제일 시험 잘 본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됐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학기를 기준으로 하겠죠. 학기. 그래서 보통은 한 3개 정도로 자릅니다. 3개 정도. 학기로 따지면은 5학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5학기 중에 3학기 정도를 뽑는 겁니다. 그럼 그 3학기에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잘 나왔던 등급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1 나왔다? 그럼 당연히 1등급이니까 최고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은 1등급 나오고 한 번은 3등급, 한 번은 4등급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걸 평균으로 내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제 얘네 이제 대학별로 이제 각 그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수치로 바꾸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000점 만점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예요. 이 평균 낸 값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등부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을 선발한다? 그럼 1등부터 100등까지 이 점수 순으로 쫙 나열을 해갖고 이 얘네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는 거야. 이게 교과로 뽑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지금 그냥 여러분이 3학년 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수시는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매번 한 번 보는 시험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미 1학기 지났죠? 한 학기 끝났잖아. 이미 한 학기 끝났고 여기서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몇 학기의 기회가 남았는가? 이번 학기, 내년 2학기, 그 다음 3학년 때 한 학기 총 4번의 기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최소 한두 번은 정점을 찍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대로 계산을 하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영어 과목을 수시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정시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좀 그 영어 비중이 이제 낮았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정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어땠었냐면요. 반영 비율이 거의 어땠냐면 수학이 35였고요. 국어가 한 20에서 30 됐고요. 탐구가 거의 한 20 됐고요. 영어는 10 정도, 10 미만이었어요. 원래 반영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부터 아니에요. 올해부터 국숭세단 윗라인, 서울대 아래 국숭세단 위, 이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스카이, 서성한 막 이런 라인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다 최소 20% 정도는 먹고 있어요. 15는 진짜 낮은 거고 15에서 20은 먹고 있다는 거야. 야, 20%가 적은 비중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은 대학에서 왜 정시에서 지금 영어의 비중을 왜 높였을까? 올해부터. 이건 연결되는 게 뭘까요? 올해부터 EBS 연기율이 50%로 감축됐죠. 그리고 전부 다 소재 연계로 나옵니다. 직접 연계 안 나온다. 이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별이 되고 있거든요. 왜? 올해 고3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해갖고 1등급 컷이 전부 다 어떠냐? 다 4에서 6%예요. 1등급이. 90점 넘으면 1등급이죠. 영어는요. 그렇지? 근데 90점대가 4에서 6%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90점만 넘으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4에서 6%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뭘 시사하는 거야? 영어가 졸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대학에서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 영어 잘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영어 비중 올리자. 이거야. 보통은 15%대가 좀 많거든요. 상위권 대학에서 20%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대표가 어떤 학교냐? 경희대예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경희대나 이런 데는 좀 영어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거거든요.
야 지금 하물며 정시에서도 지금 영어 반영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시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수시는 원래 기본이 30% 먹고 들어가요 영어가. 내신 성적이. 왜? 시수가 많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4번은 듣지 않았어요 영어? 보통? 4번 들었죠. 시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30은 들어가는 거예요 반영 비율 자체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과에서 평균 2등급이 안 나온다? 땡이에요 땡.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1학기 때 한 번이라도 한 과목이라도 국영수 탐에서 5등급 이하 나온 게 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인서울 못해요. 교과로는요. 못합니다. 죄송해요. 못해요. 1등급 때만 갈 수 있어요. 지금 인서울. 쌤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미 5등급 이하 한번 찍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학종 준비하거나 정시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본인이 인서울에 욕심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교과 써도. 근데 여기에서 인서울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고 싶잖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럼 교과 버려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버려야 돼. 물론 이제 교과로는 안 된다는 거지. 학종은요. 2점대, 3점대도 인서울 할 수 있어요. 학종은요. 대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세특이 겁나 좋아야 돼요. 세특이 겁나 좋아야 돼요. 지금 학종은 사실상 교과 플러스 세특이거든요. 세특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구성도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되게 잘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고2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을 보면은요. 예비 고3 학생에서 진짜 세특이 좋다라고 할 만한 애는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명밖에 못 봤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명밖에. 지금 이렇습니다. 수시에서 30이에요. 정시에서 대부분의 학교 15에서 2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정시로 전환할 준비도 하셔야 돼요. 빠르다고요? 아니요.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이제 고1 끝났잖아요. 이제 고2 올라가잖아. 목동에서는요. 1학기 중간고사 딱 한 번만에 결정하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1학기 기말부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시험 한번 봐보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2학년부터는 정시반이 바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받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 이거는 뭐 좀 이제 기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얘나 얘를 노리고 갈 거라면요 일단은 당연히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일단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건 학종에서도 예외가 없어요. 2, 3등급이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2, 3등급을 평균으로 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니네가 지금 시험을 3번이를 봐봤는데 2, 3등급을 전과목을 2, 3등급 받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세특도 챙겨야 돼요. 지금 대학 가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요. 오히려 직업국 가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쉬워요 지금 현대에서는. 여러분이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요. 지금 제가 이런 위기감은 좀 안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지금 학습 상태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계신 6분이 있죠. 별로 가망성 안 보여요. 저는 다. 일단 얘는 가망성 별로 안 보여요. 이걸로 노려야 돼. 아니면 이걸로 노리든가. 그러려면은 일단은 자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시로 가려면 몇 등급 받아야 된다고요? 2등급이요. 최소가 2등급이에요. 3등급이면 아까 말했죠? 인서울 못해요. 수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과목 평균 2에서 3등급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세특 챙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거에서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듣기가 만만해 보이고 별로 안 중요해 보이나요? 언제든지 여기로 갈 수 있다니까? 언제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교과로 갈지, 학종으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앞으로의 너네의 시험의 성과, 너네의 실력에 대한 변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모든 거 결국 이제 영어 학습 하나로 놓고 보자면요. 우리는 모의고사도 잘해야 되고요.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세특도 잘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한 길만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학을 가려면 1%라도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1%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나 지난번에 1학기 때 성적 조졌으니까 내신 포기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아니 다른 길이 있잖아요. 다른 길이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가능성이 좀 희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과도 교과 나름이거든요. 이것도 전형마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막 기술과정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1등급 받았어. 어떤 학교는요. 아까 내가 말한 학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는데 이거 말고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왜요? 아, 왜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지? 뭘 왜야? 대학에서 그렇게 본다는데 왜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많다고. 그럼 전 과목을 보는 학교라면요 어떻게 하면 돼? 막 한문 이딴 거 넣으면 돼요. 한문 1등급, 기가 1등급 이런 거 넣으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를 보는 학교가 연대, 고대가 이런 걸 보겠어요? 아니지. 아니죠. 이딴 과목을 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 전 과목을 보는 학교는 지방대예요. 대부분 지방대들은 저렇게 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학종으로는요 지방대 가는 건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쉬워요. 아무 과목 다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서울은 어떻다? 인서울로 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깐깐하게 애들을 뽑지 않겠어요? 지원자가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오고 싶다는 애들이 많대. 그러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더 우수한 애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대학에서의 욕심이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예전엔 이런 거 봤었는데 이런 거 보지 말자. 우리 어차피 지원한 애들 많은데 뭐. 이게 대학의 스탠스겠죠. 당연히. 여러분 2년 남았어요. 2년 뒤에 니네가 수시 정시 지원할 때 더 치열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치열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내신 성적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번 11월에 여러분도 보죠? 모의고사 성적 잘 받아야 돼요.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대충 봐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언제 여기로 전환할지 모르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지금 다 잘해야 돼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수능 공부하던 시절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때랑은 달라요. 그때는요 수능만 잘 보면 됐어요. 내가 공부할 때 내신 다 필요 없었어요. 수능만 잘 보면 장땡이었어. 수능만 잘 보면.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살짝 에바. 왜? 수시는 6장의 카드가 있어요. 학종 6장의 카드. 정시는 3장의 카드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숫자예요. 이 카드라는 거는. 막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요. 정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대학 딱 3군데 지원할 수 있어요. 막 100개, 1000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시는 근데 카드가 6장이에요.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학년도 안 끝난 시점에 버리고 간다? 이 12장을 버린다고요? 아까도 내가 말했는데 가능성은 1%라도 올려야 되는데 대학 갈 가능성을 근데 카드 12장을 버리고 3장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니네 입장에서는. 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되게 빡센데요. 약간의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요. 니네가 고3이 될 시점에는 그래도 교과로 뽑는 학교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능성은 있어. 왜? 기존에는 교과로는 잘 안 뽑았거든요. 인서울에서는. 왜? 학종이라는 좋은 시스템인데 뭐하러 교과로 뽑아? 왜냐면 얘는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보는 거고 얘는 진짜 성적만 보는 거예요. 뭐하러 교과로 뽑아? 학종을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원래 인서울에서는 교과로 잘 안 뽑았어요. 대부분 지방대나 전문대나 이런 데서 교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사실 인서울을 노리는 사람이면은 학종 아니면 정시였어요. 근데 정시 비중은 당시에 되게 낮았죠. 한 20%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최다 학종으로 간 거죠. 한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학종에서 비교과에서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세특이잖아. 세특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세특만 잘 챙기면 돼요. 세특만 잘 챙기면 되거든. 근데 이 세특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이 세특이라는 게 뭐랑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결국 교과랑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를 대학에서도 잘 알겠죠? 결국에는 이제 세특이 이제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교과 성적이 대부분 잘 나오는 친구들, 그래도 최소 3등급은 나온 애들이 세특이 잘 나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걸 대학에서도 아니까 야 그냥 성적 잘 나오는 애 뽑나 이거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과에서도 뽑자 이렇게 한 거야. 그거를 올해 1월부터 직접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스타트 선발주자가 누구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치대에서. 의치안에서는 절대 교과를 안 뽑았었어요. 의치안,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데서는요. 근데 무려 연세대학교 치대에서 교과로 올해부터 선발한다 발표했었죠. 이게 시사하는 바를 보겠어. 학종과 교과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 또 하나,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전형률을 더 받겠다. 이런 것도 다 있겠죠. 됐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입시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테니까 그냥 내가 결론만 내드릴게요. 그냥 닥치고 다 해야 돼요. 심플하죠? 심플하죠? 듣기가 됐든 단어가 됐든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그냥 닥치고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성적 잘 받아야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학 갈 가능성이 0.1%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1학년 성적이 안 중요하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1학년 성적이나 3학년 성적이나 반영 비율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날이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점수는 잘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처럼 똑같이 공부하면은 당연히 성적은 떨어져요. 당연하죠? 아니 시험은 어려워져. 근데 난 똑같이 공부해. 그럼 내가 성적이 유지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되지. 성적이 떨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전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정말 이 남은 기간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고3 때까지. 제가 이제 입시랑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강조드려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듣기 중요합니다. 네. 만만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딕테이션 뭐 채점해라 아니 이거 채점하라는 게 니네 손 노가다 띠라고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내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궁금해? 내가 풀었는데? 그렇잖아. 저기 뭐야 그 채점 부분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채점 안 돼 있는 거 오늘 다 하고 나한테 검사 갖고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리스닝 체감 가져왔다. 숙제 안 돼 있었다. 일부 안 돼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오늘 내로 나한테 다 사진 찍어 보내세요. 알겠죠? 여기 다 명단이 있습니다. 아까 민선이, 승우, 준혁이, 창영이, 정원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어 갖다가 지금 오늘 뭐 페널티 나오고 뭐 얘기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냥 궁극적으로 말할게요. 대학 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성과를 받고 좋은 대학 가려면요 태도부터 바꾸세요. 내신 대비 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전 단 한 번도 없죠.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 뭡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태도가 안 바뀌면 지난번보다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니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남은 번호 다 외우시면 돼요. 심플하죠? 워크북. 그리고 창영이는 아까 내가 말한 거 단어 조사 안 된 거 있죠? 오늘 다 하고 나서 검사 갖고 가세요. 알겠죠? 뭐? 뭐라고? 똑바로. 채점 다 했어? 기다려봐. 확인해볼게. 선생님. 아 채점 다 했으면 됐어. 왜? 선생님 근데 세특이란 게 진짜로 손도를 한 번 가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건